저는 이영숙입니다. 71세.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서연은 도심의 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그때 노후 보험을 깨고 겨우 모아둔 돈을 보태어 계약금을 내준 것입니다. 그들은 일이 바쁘고 아이가 어려서 평소에는 집에 올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 제 칠순 생일은 음력 초하루였고 마침 주말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갈비, 표고버섯, 해삼을 사두었고 특별히 시장에서 잔치국수 잘 만드는 노인분을 찾아가 제 생일이라고 장수면을 끓여 먹을 거라며 국수 3덩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인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끓이고 표고버섯을 썰어 넣은 다음 그 국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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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넣은 다음 그 국수 3덩이를 삶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밖 햇살이 좋아서 저는 삶에다 오늘 엄마 생일이라 장수면 끓였다.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그릇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대추 2개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20분 후에야 답장을 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갑자기 야근하게 돼서 늦게 말씀드립니다. 머리 씁니다. 말씀드립니다. 맘맴돌았습니다. 맘맴돌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저는 불을 끄고 부엌에 서서 주전자가 끓는 불을 끄고 부엌에 서서 주전자가 끄는 불을 끄고 어릴 때부터 저는 지훈에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호의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생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군요. 올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난방도 일주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는 최 여사님과 함께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두부 가게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조카가 지방에서 막 돌아왔는데 올해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심에 있는 서울 국제호텔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 회전식 라운지 있는 곳이요. 하룻밤에 몇 천만 원 하는 곳이래요. 듣자 하니 이영숙 여사님도 올해 칠순이시라면서요? 아드님 며느리께서도 칠순이시라면서요? 아드님 며느리께서도 칠순 잔치 성대하게 해드릴 준비 중이시라던데. 아세요? 저는 배추를 장바구니에 넣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서니 멈칫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멈칫했습니다. 애써 웃으니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르신 살아계실 때 성대하게 생일잔치 해드려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평생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지갑에서 돈을 꺼냈지만 귓가에는 이명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작년에 받았던 알겠습니다. 그 위로 스크롤을 올리자 제가 보낸 안부 메시지, 음식 사진, 아침 인사, 저녁 인사들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은요?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에서 응으로 나중에는 아예 액션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실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모컨이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은 누르자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효녀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 깜짝 선물을. 카메라가 20대 여성이다. 카메라가 20대 여성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생일을 아직도 기억하라니. 댓글 지역하라니. 사방이 갑자기 고요해졌고 냉장고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안경과 미처 다 읽지 못한 노년 건강 요리책을 집어들었지만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3년 전의 작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산후조리할 때 제가 매일 가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저에게 비교적 공손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일이 있었니? 배불리 먹는 게 최고였지.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잘 사니까
좀 격식도 차려야죠. 격식을 차리라는 말은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겠지요.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휴대폰을 몇 초간은 말이 아니고요. 저는 휴대폰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저는 휴대폰을 몇 자 달력을 펼쳤습니다. 서열의 친정 어머니 생일은 12월 15일. 제 71세 생일까지는 한 달도 친일은 12월 15일. 제 71생일까지는 해는 이미 기울어져 비스듬한 석양이 낡은 건물 외벽에 다 희게 바로 있었습니다. 그 벽에 타일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안에 시멘트 3개 뼈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한 부분이 이미 비바람에 부서진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생일 축하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날 점심을 먹고 발코니에 앉아 귤 한 봉지를 뜯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희 이따가 엄마 보러 갈게요. 작은 선물도 좀 사놨어요. 저는 무뚝뚝하게 그래. 문 안 잠갔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찾아온 마지막 기억은 장명절에 조상님 묘지 사진을 가져가기 위해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바쁘다고 하거나 제가 가서 아이를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손자가 어리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귤 껍질을 대충 쓸고 탁자를 닦은 후 세차를 오려냈습니다. 노년의 삶이라. 노년의 섭니다. 문을 열자 지우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고 서연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살가운 태도였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으시네요. 지훈이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을 보며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대본이라도 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은 예쁘게 하지만 말은 속으로는 결코 진심으로 닫아들었습니다. 웬일로 나를 보러 올 생각을 다 했니? 서연은 웃으며 다 했니? 제가 차를 내오자 서연은 찻잔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우려주신 차가 향이 좋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가디인 세안 듯한 종이를 꺼냈는데 종이는 반듯했고 니모서리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오늘 단순히 저를 찾아온 것이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서연의 친정 어머니 칠수입니다. 마치 합리적이고 심지어 감동적인 일을 발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친정 어머니에게 좀 품위 있는 잔치를 해드리고 싶어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장소는 서울국제호텔로 정했어요. 저희도 정말 많이 효심이지. 서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전식 라운지도 있고 조명과 배경 그리고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꽤 성비하게 할 예정이야. 호텔 계약금은 이미 냈고 초대장도 인수해 두었지만 전체 예산이 아직 꽤 높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셈이 되고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보자. 촬영. 어디 보자.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항목별 지출 금액이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연애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한복, 장수 잔치 입장식, 전자 초대장 등 총액이 3억 7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대하긴 하겠네. 저는 마치 남의 집 결혼식을 평론하듯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좀 크다는 건 알지만 어머니도 알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연의 친정어머니는 평생 생일을 몇 번 못 보내셨어요. 서연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칫하더니 이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잘못했죠. 마침 프로젝트도 급해서 정말 소홀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께 베푸는 셈치고 노년에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노년에도 할 일이 있다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에게 출연 기회를 베풀어 그들의 효심에 영광스럽게 한몫 얻으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조용히 탁자 위에 돌어놓았습니다. 찻잔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마치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좀 생각해봐야겠구나. 지훈의 얼굴에 약간의 짜증이 스쳤지만 금세 눌러 담았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잔치까지는 3주 남았으니까요. 계약금은 저희가 먼저 냈으니 나머지는 저희가 더 모아볼 수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 생활비 많이 안 드시잖아요. 연금도 그대로 있으실 테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 있으실 테고요. 그 부드러움은 비단처럼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들에게 걱정 끼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제 계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정어머니께 효도하려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이 돈을 내는 게 맞는지, 내가 내는 게 적절한지 먼저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서연은 다시 웃었습니다. 어떻게 안 적절하겠구나. 어떻게 안 적절하겠어요? 어머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너희 돌아가봐. 결정되면 알려줄게. 그들은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제가 아무런 의사도 표하지 않자 일어서서 가려 했습니다. 문 앞에서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방 안의 이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청구서가 아직 탁자 위에 한 귀퉁이를 드러낸 탁자 위에 한 귀퉁이를 들어대었습니다. 제 평생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갑자기 어지러울 때 입원할 수 있는 돈, 뼈가 부러졌을 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돈, 제가 잘 늙어갈 수 있는 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그 돈으로 다른 어머니의 영광을 빛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작년 제 생일날 안부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어 김이 피어오르며 안개처럼 조명을 감쌌습니다. 저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돈을 순순히 내야 할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갑자기 지나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예산 청구서를 다시 불빛 아래 가져다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의를 차리지도 않았고 억지로 이해하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청구서가 과연 이영숙인 제가 지불해야 할 돈인지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예산서에는 항목별로 지출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심지어 입장식 무대에 놓일 꽃의 종류까지 3가지 후보가 나열 꽃의 종류까지 3가지 후보가 고급스럽고 성대하고 품이 있고 평범하지 않다는 시계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하단 마지막 줄을 훑어보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래 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뒤에는 제가 잘 아는 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결혼 후 쓰는 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이 결혼 후 쓰는 그 카드 번호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이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지 아니면 노년의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소중히 보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대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지훈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가장 위에 있는 메시지는 지난달에 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혹시 공기청정기 하는데 혹시 2억년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번에 서연이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통장 거래 내역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희는 2년 가까이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3년치 대화를 모두 거슬러 올라가 보니 요즘 잘 지내시나요? 라는 메시지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제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약을 받으러 위층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저는 지팡이를 짚고 한 칸 한 칸 발을 옮겨 내려갔습니다. 제가 불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제가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 앞으로는 나한테 애들 데려다 달라고만 하지 마라. 몸이 정말 힘들구나. 그때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남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계셔야 안심이 되어서 그래요. 지훈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남처럼 생각했다면 뭐든 엄마한테 찾지 않았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마음이 따뜻한 건지 아니면 싸늘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존재감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걸까요? 젊었을 때 지훈의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저와 철수는 평생의 저축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때 집값이 빠르게 올랐고 철수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우리 아들은 하나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사고 그들은 결혼하여 새 아파트를 이사했습니다. 서연이 직장에 나가야 해서 제가 다시 가서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밥하고 기저귀 빨고 바닥 닦고 죽을 끓이고 밤에는 손자가 울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밤새도록 따내주었습니다. 서연은 저는 산후 우울증으로 감정 기복이 심했고 한 번은 산후 우울증으로 감정 기복이 심했고 그때는 스스로에게 조금만 참자. 아이가 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타일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저는 다시 전담 통학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넘어져 무릎이 긁혀 피가 나고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배달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부엌에 온수 파이프에 걸어 말리면서 제 상처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들이 제 생활을 걱정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금도 있고 약간의 저축도 있습니다. 전구 갈고 가전제품 수리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은 제가 스스로를 너무 남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를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를 찾고 누구에게 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하면 그들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를 대신해 한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청구서를 집어들고 그 문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래 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숨처럼 읊조렸습니다. 한 장의 백지에 검은 글씨. 어떤 상의도 없이 존중도 없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동의하시면이라니. 그들이 언제 제 동의를 신경 쓴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자신이 무가치한 중년 여성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럼 나는 뭐지? 직장에서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고 가정에 갇히만이다. 가정에 갇히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봐주지 않으면 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봐주지 않으면 돈이나 힘을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나조차도 봐줄 가치도 없는 건가? 저는 청구서를 접어 탁자 다리 밑에 눌러두었습니다. 찢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앙심을 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계산은 스스로 기록해둬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흰쌀을 씻어 작은 밥솥에 밥을 짓고 채소를 볶았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을 제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생각하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최 여사님이 귤 한 봉지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저를 보고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듣자 하니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가 고지라면서요. 큰 호텔까지 예약했다던데, 꽤 성대하겠다던데, 꽤 성대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네하고 대답하며 계속 마당을 쓸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셈이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세빛 웨딩에서 일하는데, 그쪽에서 일하는데, 그쪽에서 일하는데, 세빛 웨딩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예산 청구서에 적힌 기획사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회사와 계약했는지, 언제 계약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웃의 입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또 누구 이야기를 하던가요? 최 여사님은 웃으며 손을이가 또 누구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음물 한 모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 스토리를 뒤적였습니다. 박서연의 페이지를 클릭하자 과연 맨 위에 그녀의 친정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이 올라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뒤에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이라고 한 줄도 따뜻하며 조남한 생일을 선물하는 것은 저희 자녀로서 조남한이 자녀로서 저희 자녀로서 아래 댓글은 전부 그녀의 친구와 친척들의 것이었습니다. 너무 효심이 지극하다. 딸로서 이 정도면 대단하다. 어머니 복 많으시네 등등.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내려보며 그녀가 좋아요를 누르고 답장을 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저는 이 카카오 스토리를 그녀가 전한 걸까요? 제가 아자는 이 카카오 스토리를 그녀가 저에게 찬안해 놓았다는 것쯤이다. 제가 아직 거지지 않은 작은 계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닫고 카카오톡 연락처를 열어 이지훈과의 채팅창을 클릭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잔치날이 언제니? 난 왜 아직 연락 못 받았지? 몇 분 후 그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통화 괜찮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통화 괜찮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통화가 연결되자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호텔도 다 예약했지. 서연이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렸더라. 제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초대 손님 명단에 없던데 혹시 빠뜨린 거니? 그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망설이는 듯 변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참석조차 안 해도 아무 말 없이 그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북적이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게다가 잔치날에는 사람이 많고 그가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할지 생각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라서 초대장도 아직 다 보내지 않았고요.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초대장을 아직 다 못 보냈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초대장을 아직 다 못 보냈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묻고 싶었습니다. 돈은 저보고 대라면서, 정작 잔치에서는 제가 돈은 저보고 대라면서, 엄마, 저희는 엄마가 품위 있게 저희를 지원해 주시길 바랐어요. 모두가 보기 좋게 말이죠. 제가 품위가 있고 없고는 참석 여부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한마디만 물어볼게. 너희 마음속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니?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다급해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예산이 좀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3억 7천만 원을 쓰는 잔치에 나를 위한 자리조차 없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 그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가끔 생각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 급하게 메뉴판 인쇄하지 마라. 내가 이 돈을 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돌어놓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틈새로 햇살이 비스듬히 탁자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 청구서는 아직 유리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갑자기 너무나 추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한기, 뼈를 뚫고 신경까지 파고드는 싸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를 초대하는 것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는 단지 제가 언제 필요한 존재이고 언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지 알았을 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양보하고 참으며 스스로를 가족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이 저에게 준 자리는 관객석조차 아닌 그저 방관자의 자리였습니다. 이 연극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보기 좋은 각본이었고 저는 그들이 상상하는 그림 속에 나타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컵을 쥐고 싱크대 앞에 서서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희 곁에 설 자격조차 없는 거니? 저는 평생 살면서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철수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철수는 제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발코니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 건조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층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문득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의 이방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저에게 가장 살갑게 대했던 순간은 돈 이야기를 꺼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날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펜을 꺼내 탁자 위에 예산 청구서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독립적인 줄로 나누었습니다. 호텔, 웨딩 기획, 촬영, 케이크, 초대장, 밴드 사회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 제가 돈을 내지 않는다면 이 영광스러운 잔치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본 것은 케이크 가게였습니다. 청구서에는 달콤한 디저트 가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70세 생일용이던 장미 크림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하며 최근 큰 주문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 상담원은 매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최근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맞춤 디자인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손님인 척하며 서울국제호텔 쪽 주문임인 척하며 서울국제호텔 쪽 주문이 맞는지 상대방이 잠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도 그쪽 친척분이세요? 저희는 앨범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괄 주문을 받은 거라서요. 고객님은 박서연 여사님이세요. 제 마음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그분 친척이에요. 이 기획사도 저한테 일을 잘 해줬어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은 앨범 이벤트 기획사의 카카오톡 계정을 찾아 음성통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범 이벤트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좀 서툰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인데 우리 언니 칠순 잔치를 해주려고요.
최근에 박서연 여사님 댁에 해주신 게 아주 성대하다고 해서요. 비슷한 안을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서울국제호텔 건 말씀이시죠? 그건 정말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가장 큰 칠순잔치였어요. 그건 정말 예약이 꽉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가장 큰 칠순잔치였어요. 김정자 여사님을 위해 무대 장식, 입장식, 그리고 회고 영상까지 맞춤 제작해드렸습니다. 이 시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약할 수 있었죠. 이 시의원님, 서연이 예전에 자기 친정아버지 쪽 사촌 오빠가 이 시성을 가진 지역 시의원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잔치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이 잠시 멈칫하더니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살짝 5, 7천만이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자는 예형 테이블에 장식까지 2천만이다. 맞아요. 정말 최고급 안건이었어요. 저희도 이런 큰 거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쨍하게 발코니 타일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탁자 옆에 앉아 제가 돈은 내야 하지만 잠석은 허락되지 않은 이 계획서를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구의 효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예전에 법원에서 서기 생활을 하셨던 이웃 이 변호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주신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그날 오후 제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제가 낸 돈으로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계획했지만 초대장조차 저에게 줄 생각이 없다고요. 이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은행도 하인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낸 돈으로 그들은 체면을 차리려 하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을 벌이고 싶은 게 그저 이 돈을 벌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제를 승인한 바 없다고요.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완납하지 않았다면 협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마음의 끈이 드디어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매정하지 않을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영숙 씨, 반평생을 참으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한 번쯤 매정해질 때도 됐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호텔에 전화해서 이 돈은 어머니가 내는 것이 아니며 승인한 바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진행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고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각 업체에 보낼 표준 양식을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섰을 때 날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고 차 불빛도 드물었습니다. 길가에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지만 걸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는 제가 그 침묵하는 다수의 역할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올 한 해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 것. 둘째, 늙어서도 다시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모든 영수증, 청구서, 기획사 정보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려내고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몇 가지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잔치의 모든 지출은 제 본인의 승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결제 약속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상력을 중단하여 불필요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 주십시오. 모든 단어를 3번씩 확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들고 상태인 첫 번째는 호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호텔 프런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부 항목은 결제되었으나 무대 조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세부 사항은 논의 중입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박서연의 시어머니이자 이번 예산 청구서에 언급된 출자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돈은 제 본인이 승인한 바 없으며 어떠한 지불인이 승인한 바 없습니다. 결제되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되지 않은 항목은 일체 동결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 주십시오. 달콤한 디저트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2단 크림 케이크 주문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70세 생일용으로 늘봄 이벤트 기획사에서 주문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결제자로 언급된 친척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니다. 결제자로 언급된 친척 중 한 명입니다. 해당 케이크와 관련된 모든 지출은 제강 케이크와 관련되다. 제가 결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음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저 일을 명확히 하는 것뿐입니다. 3번째는 촬영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빨리 받았고 호텔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음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네, 저희는 일정을 일시 중지하고 결제 확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화를 마치고 나니 날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옆에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의 은행나무 잎사귀들은 밤사이 더욱 노랗게 변했습니다. 마치 지칠 줄 모르는 듯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푸르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막 일어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사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예산이 동결됐다고 하는데 엄마가 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그 돈을 내가 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알렸을 뿐이야. 엄마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발목도 잡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야. 저는 누구의 발목도 잡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야. 저는 나지막에 한숨을 쉬며 자짝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불만스러우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서연아, 너희는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서도 초대장조차 주지 않았어. 내가 너희 잔치에서 어떤 존재인지 묻는 거야?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 후 분노를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엄마께 감사드림의 순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망쳐버렸잖아요. 그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줬고, 그럼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엄마가 돈 쓰기 싫어하는 거라고요.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 애처럼 군다고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거실의 샹들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은 희고 약간 낡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너희가 지난 몇 년간 너희가 지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녀는 마치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 인출기도 비밀번호가 있는 법이야.
이제 비밀번호가 틀렸으니 이 돈은 안 내겠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내 가볍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도로 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창밖 바람이 거세져 발코니의 대나무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열고 네 글자를 썼습니다. 결제 중지.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착한 사람인 척하지 않을 뿐이다. 이 순간 저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단연히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끌어내렸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5시가 넘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주전자가 막으로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처음에는 살랑살랑 내리다가 나중에는 마치 쏟아붓듯이 창문에 후드득 떨어져 길 전체를 빈틈없이 적셨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끄고 물 한 잔을 따라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TV는 음소거 상태로 켜져 있었고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심각, 일부 지역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심각, 일부 지역 동인주의 요망. 저는 오늘이 잔치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칠순잔치가 이에 알고준 날씨에 하필이면 열리다니요. 호텔이 도심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침수였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친정 쪽에 격식 다지는 사람들이니 진흙탕을 받고 오거나 한복이 젖으면 얼굴에 웃음꽃이 필 리 없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향원함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성공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반복적으로 짓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겉으로만 화려한 체면과 관계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다시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잠잠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똑바로 서서 연극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밤에는 비가 가늘게 그러나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발코니,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가 규칙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찬물을 치우고서 뜨거운 물을 한 적 걸치고 발치에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이지훈과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비를 맞아 어깨 한쪽이 각서연이, 서희는 비를 맞아 어깨 한쪽이 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굳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보러 왔어요. 이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스스로 앉더니 나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후 일은 저희가 좀 미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뜨거운 물 주전자를 좀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방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쪽에서 나머지 순서롭게 물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나머지 순서는 계속 진행할 수 없을까요? 저희가 손님들께 저녁에도 건배하고 풍등 날리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 이 일 좀 수습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침실로 돌아다 이지훈이 손을 뻗어 봉투를 떼서 안에 든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 변호사님께 보내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재정적 지원 권한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명의의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납부를 초안이었습니다. 은행 카드 자동 이체를 동결하며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으로 서 있는 모든 권한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개인 소유로 남을 것이고 그들의 거주권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것이며 그때 저는 여분 열쇠를 회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너희는 아마 내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나는 변했어. 예전에 나는 늘 마음이 약했고 그저 베풀면 친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알았어. 감정은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존중은 돈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연금은 그저 내가 편안하게 늙어갈 만큼만 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계획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꾸며내는 소위 품이 있는 거짓말에도 협조하지 않을 거야. 부동산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은행카드는 개인 용도로 관리할 거야.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 생활, 교육은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너희와 등질 생각은 없어. 다만 나는 스스로 단단히 서는 법을 배워야겠어. 이영수. 이지우는 편지를 쥔 손이 약간 떨렸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와 인연을 끊으실 생각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내 것이 아닌 부분을 내려놓는 것. 박서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감정을 억누른 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어머니 친손자가 사는 집이잖아요. 아이감도 그대로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너희 부탁을. 가족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너희 스스로 문제를 들어 그려보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문제를 들어볼 배워라. 이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변했어. 예전에 나는 늘 변했다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비난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마침내 끝나는 경들이었어. 나는 화를 낸 것이 아니야. 나는 화를 낸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침묵의 폭력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야. 너희는 효도를 장식품으로 가정을 거래로 생각했어. 필요할 때만 너희가 공소에는 너희가 공들을 찾고 평소에는 너희가 공소에는 나를 찾고 그들은 한동안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여 스카프를 정리했고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이지훈이 일어섰습니다. 한참 후 이기훈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몇 장의 종이는 복수도 감정 분출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쓴 탈출 서신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가늘게 내렸습니다. 마치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사랑을 구걸할 필요 없어. 새벽 6시 늘 푸른 아파트 단지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간밤의 빗물 냄새와 가을의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끓이고 검은 깨죽한 그릇을 갈아 마셨습니다. 절반쯤 마시다 문득 맛이 좀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긴장이 풀어진 탓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의 낡은 서랍은 제가 좀처럼 열지 않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접힌 자국이 선명한 청구서 한 장, 영수증 뭉치, 사진 2장 뭉치, 사진 2장, 그리고 구겨진 생일 축하 카드 한 장, 그리고 구겨진 생일 축하 카드 한 장. 그날 그들은 집에 오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길에 두고 갔는데 우표도 붙이지 않아서 제가 800권을 보탰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제목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국제호텔 최고급 연회 예산 청구서. 총액 3억 7천만 원. 그 아래 한 줄은 파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님께 성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들고 발코니로 갔습니다. 발코니는 나면이었고 반년 전에는 자스민을 심었지만 지금은 이미 시들고 몇 줄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철제 쟁반을 가져와 청구서를 평평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일 카드와 사진 2장도 그 위에 잘 포개어 놓았습니다. 불을 붙이자 종이는 빠르게 말려 올라가며 바느다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불꽃은 종이 위에서 천천히 과거를 집어삼켰습니다. 3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불꽃 속에서 몇 초 만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타버리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봉투에서 또 다른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남긴 손글씨 쪽지였습니다. 글씨는 휘갈겨 썼지만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영수가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고 사는 거야. 고독은 운명일지언정 통제당하는 삶은 재앙이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진정으로 편안할 수 있다. 철수도 아직 병이 깊시빗에 되던 해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쪽지를 쓸 때 저는 그가 감성적이라고, 너무 많이 감성적이라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자녀가 효도하고 가족이 화목하며 그것이 여자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조용히 잘 보관하고는 불탄 쟁반 속으로 가볍게 내려앉은 제 더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묵묵히 참아왔고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했으며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 더미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난 이 말 들었어. 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뼈 속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끊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유선 전화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오랜 이웃을 제외하고는 이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 나 최 여사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쾌활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아? 아파트 단지 북카페에서 독서 모임 하는데 내가 2자리 예약해놨거든. 같이 갈래? 우리 나이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냥 걷거든. 나와서 걷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데 꼭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어울리는 재미라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나지막에 네,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10시 아파트 정문에서 보자. 내가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철제자입니다. 저는 깨끗한 외투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선명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도 피하거나 숨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예전에는 늘 그들이 먼저 철이 들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진정한 원만함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일부러 발코니 문을 닫고 살짝 잠갔습니다. 마치 과거에 스스로를 알지 못했던 노년의 시절에 커튼을 내리는 것처럼요. 곡도 불이 2번 깜빡였습니다. 복도 불이 2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늘 푸른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늘 조용합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마루에 쏟아져 따뜻했습니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치에 놓인 자스민 허브는 이미 몇 송이 피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뜨거운 물에 끓인 대추 향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돌아온 듯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전 그 집은 제가 10년 동안 살았고, 나중에 그들의 아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방문을 닫으면 집 전체가 마치 제 품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처음 며칠은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 끓여달라거나 약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녁밥을 서둘러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저는 검은 깨죽을 끓여 참을 끓여 창가에 앉아 책을 끓여 창가에 흐렸지만 저는 검은 깨죽을 끓여 창가에 감자 책을 펼쳤습니다.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문화원의 민화 수업에 등록시켜 주었고 근처 산에 같이 등산 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고 생각 끝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단기 여행단에 참가하여 교외 논밭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메고 물통과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도서관에서 베껴온 십, 기차는 녹색이었고 창문은 낡았지만 가장 깊은 인상으로 남은 것은 결혼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철수는 아직 살아있었고 저는 혼자 친정집에 갔습니다. 기차로 3시간, 몸이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늘 가져다주고 양말을 선물하고 편지를 전해주고 양말을 선물하고 편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논밭이 스쳐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집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끊어지는 듯했고 또 무언가 천천히 풀려나는 듯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구나. 이 말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을 때 저는 굳이 생각하려 하지도 입 밖으로 내뱉을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냉담하고 차가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늙어서도 삶을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았을 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현명하다고 착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한 것은 제가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제가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태운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베풀면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는 망상, 참으면 친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침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 태워버린 후 저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벗어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잘 지내냐고 묻겠지요? 저는 특별히 잘 지내냐고 묻겠지요? 저는 특별히 잘 지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이 줄었지만 저 자신답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억지로 참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여성들이 제가 너무 매정하게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압니다.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을. 발코니의 국화는 요즘 한창 피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지나가다가 영숙 씨, 그 꽃이 마치 명절처럼 활짝 피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꽃이 잘 핀 것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꽃을 돌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3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저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북적이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 삶. 그저 조용히 제 길을 다시 걷는 삶을 말입니다. 이영숙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평범한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애썼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했고 자녀가 철이 들기를 기다리고 누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그 3억 7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그녀의 오랜 억울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단연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소비될 수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어머니. 그녀는 집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도 되찾았습니다. 다시 책을 읽고 혼자 녹색 기차를 타고 논밭을 보러 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녀처럼 묵묵히 참아왔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안 되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자신을 늘 맨 뒤에 두는 것에 익숙해져서 언제부터인가 생일날조차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